오늘은 또 이렇게 방송 분량을 넘어서 1시간 한 30분째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의 계모사는 아주 웃긴 놈이에요. 우선아, 네가 뭐 거짓말 하면 뭐 배를 가른다며, 자식아. 그리고요, 계모사는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가 나한테 그랬어. 응? 우선아,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 오면 형이 광화문에서 대가리 그냥 씹어 박을게. 아스팔트에다, 개새끼야. 고요히 잠든다 해도 누룽지. 누룽지란다. 예. 그러면 그 누룽지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그 습성이 누룽지가 우리 한반도 우리 인류에 미치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쥐새끼가. 네, 쥐가 누룩꾸러만 있잖아. 가끔 보면 그런 한반도에서 전역을 해치는 거예요. 한반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반도 전역을 해친다고. 아, 한반도 전역을 해친다고? 치고 네.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는 인간이 그거 누룽지야. 아, 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님이 누룽지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 그걸 내가 알았지. 이야, 대단하시. 자, 우리 님 우리 애국 여전사님께 박수 한번 이제 누룽지가 한반도 전역을 다 개박살 낸답니다. 이거 여러분, 교육이 좀 됐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이성만 광장에 외치는 이 음성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문재인 일당들을 하루빨리 청산합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패닉이 왔네요. 이상한 전화하면 또 그분한테 실례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부탁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방에서 소통하시는 분들은 좀 교양 있는, 제가 교양 있게 해야죠. 그쵸? 저부터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파에 자존심을 걸고 저것들하고는 틀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고3이 투표하면은 좌파도 우파도 안 뽑고 허경영 뽑아요. 고3이 투표하면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허경영 뽑아요. 너무 재밌다. 20대는 우파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고등학생은 허경영 뽑아요. 코미디 좋아하잖아. 맞아요. 40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40대들이 제일 멍청한 주부들이 많더라고. 근데 40대들 자식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걔들 엄마 말 안 들어요. 허경영 뽑아요. 좌파 안 뽑아. 수재영기님, 제 대답은 어땠어요? 찍어서 편집을 했는데 너무 자기도 기가 막혀서 저작권이고 뭐고 이건 알려야 되겠다 해서 뭐 쓰라는 거 해서 제가 쓰는 겁니다. 뭐 도용한 건 아니고요. 쓰라고 해서 쓰는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홀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영상에서 G20의 국가와 초민국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48시간 녹화 내용을 10분으로 빠르게 재생해서 진실을 풍부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쭉 각국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영상을 천천히 그냥 조금 빠르게 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고. 요게 이제 8초라는 거 아닙니까? 요거 8초 뒤에. 나머지 뭐 영상, 다른 정상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보내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살해한 영상인데요. 시진핑 대통령 패싱 논란이 있었고, 이게 이제 단체 사진인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단체 사진 찍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죠. 문재인 패싱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인사합니다. 각국의 대통령들이 문재인하고 낙수 안 하고 뭐 좋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스페셜 이벤트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해서,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오사카 첫날입니다. 여기 쭉 정상들이 나와서 앉는데요. 메르켈도 보이고 전부 다 앉는 거죠. 눈을 크게 뜨고 찾는데 문재인은 없습니다. 문재인 없는데 여기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가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들, 마크롱, 트럼프 뭐 다 아베, 나머지는 다 대통령들, 국가 원수인데 우리는 문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푸틴도 와 있고요. 홍남기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뭐 시진핑도 와 있고요. 다 정상들이죠. 찌투연이 정상들이에요. 뭐 다. 첫 번째 포럼이 가는데 안 보여요. 뭐 생리적 현상이 있었나? 화장실 가서 대신 앉아있나? 이랬는데 가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첫 번째 포럼 끝나고 두 번째 포럼장으로 이동하는데 문재인은 안 보입니다. 화장실을 간 게 아니죠. 안 보인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포럼. 자, 그 다음에 오후 두 번째 포럼 시작하는 거죠. 첫날 쫙들 등장하면서 인사합니다. 시진핑도 나오고요, 마크롱 나오고요, 또 홍남기네요. 그래도 문재인이 나오겠지, 이제 안내하러 나왔겠지 생각하죠. 일단 기다리고 푸틴도 있고 다 설마 이번엔 나오겠죠. 다 오는데 홍남이가 먼저 와서 안내하는 걸까요? 쭉 각국의 순회들이 나오고, 두 번째 포럼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아베가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인사하고, 자, 두 번째 포럼 시작합니다. 오사카의 첫날입니다. 쭉들 이제 기념 촬영 앉아서 다 하는데 문재인이 안 보입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 없었는데 두 번째 포럼에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푸틴의 옆자리가, 푸틴의 옆자리 여기 빈자리 하나 있네요. 야, 거기가 문재인 자리인가요? 그런데 문재인은 안 보입니다. 지금 아무데도. 푸틴의 옆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그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시작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이거 편집한 분도 뭐 아파트 포유라는 분인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닌가? 무슨 빈혈이 있는 거 아닌가? 그 대통령 안 보여? 다행히 뒤늦게 나옵니다. 나왔어요. 푸틴의 옆자리에 뒤늦게 나왔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서 포럼 끝나요. 포럼 종료됐는데 문재인이 참석하자마자 포럼은 금방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10분 참석한 거예요? 왜 나온 거야? 왜 10분 마지막 부분에 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러나 이날 준비한 공연, 연극, 피아노 연주, 성악 이런 거는 아주 두 부부가 끝내 다 봤다는 거예요. 포럼은 참석 안 하고 저녁에 만찬 뭐 쇼하는 이벤트는
김정숙하고 둘이 즐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픈 건 아니죠? 자, 두 번째 날입니다. 여성인권 포럼이에요. 그럼 여성인권 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 또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성인권 항상 인권 주장하니까. 그래서 G20 이제 정상들 이제 쭉들 나오는데 서로 나오면서 인사하고 여성인권 포럼이니까 아마 이방카도 여성 어떤 그 저걸로 나왔겠죠. 메르켈도 있고요. 쭉들 관심이 있는데 자리가 두 개가 비어있네요. 지금 두 개가 여기 비어있고 요 뒤에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얘기를 하는데 아베는 영어를 잘하나요? 이방카하고 막 통역 없이 막 얘기하네. 네, 부럽습니다. 자, 메르켈 총리 화장실 가고요.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아까 자리가 두 개 비었었는데 하나 이제 트럼프 자리였군요. 앞에. 자, 트럼프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이 일어나서 트럼프하고 이제 눈인사하죠. 도장 찍어야죠. 아이고, 나 세계 최강 대통령이니까. 자, 그러는데, 자, 그럼 나머지 한 자리만 있는 거예요. 마크롱도 넉살 좋게 가서, 아이고, 늦게 오셨네. 아이고, 예, 이러면서 또 반갑게 하고, 메르켈도 이제 화장실 갔다 왔다 이러면서 또 가서 또 인사 트럼프하고 하고, 자,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이제 뭐 서류들 건네고 시작했는데,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날, 첫 번째 포럼이. 문재인의 모습이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이 뒷자리인데 없네요. 여성의 인권, 뭐 권한 이런 주제로 한 포럼이거든요. 단 한 사람 불참했는데 문재인입니다. 뭐 사우디 왕세자도 참석했는데 사우디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나라라서 불편한 자리임에도 참석했는데 요 자리 문재인 자리가 비었습니다. 야, 이건 홍남기도 참석할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사진이 다 요대로 G20가 딱 나가는 거니까 둥그런 원탁도 아니니까 홍남기가 감히 참석 못했네요.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성인권에서 팔 치우래니까 팔을 떡하니 문재인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주 알길 개똥으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뭐 내 자리나 마찬가지 이러고 있습니다. 슬퍼진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자, 기념 촬영 시간이죠. 문재인 자리만 비어있고 나머지는 다 담소 나누면서 마지막 기념 촬영하죠. 없습니다.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고 이런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전 세계에 타전되는 건데 여기 우리 대통령 얼굴이 없어요. G20가 아닌가요? 우리 G20 강국이에요. 여기 없어요. 그리고 세션 3 세 번째 세션이 이제 클로징 하고요. 마지막 세션이에요. 세 번째 세션이 마지막 세션인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는 나오겠지. 예, 이제는.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이제는 나오겠죠. 각국 정상들 입장하는데 예,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왔어요. 자, 악수를 이제 멋있게 하고 쭉쭉 악수를 하고 등장합니다. 외모는 뭐 훌륭하다 이런 자막을 달아놨는데 훌륭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하여튼 이번에는 뭐 존재감을 다시 해주겠죠. G20 국가의 위상, 우리 한국의 위상, 거기 대통령, 자, 위상을 보여주시나요? 자, 이제 쭉 인사하는데 아베가 쭉 모아놓고 쫙 했는데 아베 여기 끼려고 가는데 못 끼네요. 못 끼네. 슬로우 비디오로 해도 못 끼고 아닌데 이거 못 끼고 이거 통상 김현종이죠. 김현종하고만 얘기하고 여기 정상들하고 못 끼네요. 김현종하고 끼네. 한국에서 하면 되잖아. 니네는 여기 못 껴요. 얘기도 못해. 자, 이러고 이거 통역관중 우리 이거 압둘 빈 살라만 얼마 전에 왔었죠. 그 사람만 붙잡고 있네요. 김현종하고 문재인이. 이거 통역이고요. 여기 이제 정상들은 끼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쭉 슬픕니다.
사진 찍고 막 돌아다니고 인사했으니까 앉아있겠죠. 근데 안 보여요?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이거 지금 시작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아베가 시작했는데 문재인이 없습니다. 야, 요 자리인데 우리 푸틴 옆에 자리. 근데 머리 색깔이 약간 이상한데 문재인 대통령 머리색이 좀 아닌데 아바타를 갖다 놨나? 염색을 잘못했나? 아닌데 요 자리인데 분명히 그 자리인데 아까까지 분명히 압수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시작할 때.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머리 염색이 이상해졌나? 봅니다. 화면이 돌아갈 때. 자, 이제 뭐 박수 치고 막 끝나는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시작할 때 사진 찍고 나간 거야 그럼? 아까 그 사람은 홍남기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대신 앉아 있었고요. 마지막 대반전 경고입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사들하고 의문점이 세 번째 세션에서 왜 잠깐 얼굴을 비춘 걸까요? 세션에 참석 안 하고 사진만 찍고 나간 건데 그 원인은 놀랍게도 청와대 홍보 영상 KTV 청와대 홍보 영상에서 발췌했는데 이거 찍으려고 청와대 홍보 영상 찍으려고 아까 잠깐 들어왔었구나. 이 욕 나오네. 이제 볼 수가 없네. 이거 청와대 홍보 영상 올라간 거거든요. 아까 제가 본 거 있잖아. 그 인사 있다. 압둘살라만하고만 하고 이건 통역하고 이거 청와대 홍상. G2에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걸 청와대 홍보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건 인사하는 장면만 아까 인사만 하고 나갔잖아요. 뭐 메이하고도 영국 총리 뭐 쭉쭉 뭐 브라질 대통령 이건 저 마크롱 뭐 쫙 이렇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자 그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G20가 세계 원래 G7부터 시작한 거예요. G7부터 시작해서 G8, 8개 국가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중견 강국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보고 이걸 홍보해요? 홍보할 수 있냐? 야, 청와대 홍보 담당 너 양심 있으면 이거 홍보할 수 있어? 이렇게 국민 개새끼들 진짜. 야, 이 개새끼들 이 정도로 해도 돼. 웃는 모습이 가증스럽습니다 진짜. 제가 종편에서 뭐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노예처럼 따라가지도 않고 자유 대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청년과 북한의 청년은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유전자 단군의 후손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5,000년 같은 역사를 물려받았으며 같은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유전자인데요.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남한 청년이 북한 청년보다 키가 한 뼘이 더 커요. 몸무게는요, 북한의 중학생 몸무게가 남한의 초등학생 몸무게만도 못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키가 달라지고 몸무게가 달라지고 체형마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의 몸까지 바꿔놨을까요? 바로 이념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키를 15cm 더 작게 만들었고 중학생 몸무게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못 먹고 굶주려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좌우 합작 내지는 노골적인 공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색깔론. 당신 이념에 문제가 있다. 종북이냐? 물어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합창하는 것처럼 대답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철진한 색깔론을 부르짖느냐? 남들이 공산주의라고 지적하면은 색깔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남이 공격할 때는 색깔이라고 비난하고 본인들이 공산당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게 공산당 전략입니다. 공산주의 최고 지도자, 남북한 합친 것에 110배가 넘는 거대한 소련 대륙을 붉게 물들인 공산왕조의 창시자 레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게 공산화 전략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어떻게 공산주의로 바꿔놓느냐? 민주주의를 멸망시키는 공산화 전략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쳐서 민주주의를 망하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북한을 정통성 있게 인정하고 대한민국 아주 태어나지 말아야 될 형편없는 나라라고 왜곡합니다. 역사 교과서 엉터리라서 그거 바꿔라. 국정화해야 된다.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공산주의 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요. 북한이 쳐내려올 때 어떻게 합세해서 이 나라를 적화시키느냐 내란을 모의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 체포하면은 반역자에 대한 탄압이다가 아니고요. 종북에 대한 탄압이다 도 아니고요. 민주 인사에 대한 탄압이다. 언론이 거짓말합니다. 선동으로 국민들을 자극해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제재를 하면 민주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공산주의 비슷한 교육을 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민주 교육에 대한 탄압. 공산화 혁명 모의한 사람 감옥에 가두면 민주 투사에 대한 탄압. 거짓과 선동을 흘리는 언론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면은 민주 언론에 대한 탄압.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멸망시켜라.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공산주의자들의 캐캐묵은 100년쯤 된 오래된 공산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국민, 슬기로운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누가 민주주의 외치면요, 아 저건 민주주의니까 다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는 민주주의인가 망하게 하는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인가 공산화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민주주의인가, 현명한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내었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사, 세계 유일의 소련의 위성국화를 막아낸,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해낸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념으로 말미암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주의와의
최후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들이 나라의 일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판단할 때 저 소령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저 사람이 미국의 위대한 장군이 되면 그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저 미군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독립과 건국을 위한 인맥을 만듭니다. 그 미군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보내고 또 생일날 선물도 주고 두 분이 아주 절친하게 지냅니다. 막상 친구가 되어 보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둘 다 최고의 천재. 동시에 둘 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투철한 반공주의자, 아주 공산주의를 싫어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밤에 주무시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까지 비슷했어요. 두 분이 다 잠자기 전에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그 기도해 줍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줘요. 자, 부부지간에 취침하는 습관까지 비슷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아서 두 분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 미군이 누굴까요?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무상급식? 그게 무상급식입니까? 세금급식입니까? 내가 돈을 안 낸다고 무상입니까? 천만의 말씀.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 급식하는 거죠. 아니, 하늘에서 비처럼 무슨 도시락이 점심 식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작전까지 감행하고 웬만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이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는 메가더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기여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건국 대통령 독립투사 이승만 박사의 수십 년 세월에 걸친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승만과 메가더가 얼마나 가까웠는지요? 메가더만 나타나면 이승만 박사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가 났답니다. 아니, 두 분이 얼마나 다정하게 어깨동무하고 팔짱을 기고 연인처럼 속삭이고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메가더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영부인께서 질투를 느낄 만큼 두 분이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자,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팔짱 끼고 있지 않습니까? 꼭 두 사람이 사귀는 것 같죠? 만났는데 거의 뭐 악수만 하면 되지 이게 옆구리에 손댄 게 거의 포옹하는 장면, 이런 사진도 보이죠? 이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두 분이 가까이 지냈습니다. 메가더로 하여금 대한민국 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이승만 박사의 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 메가더도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대대로 장군을 배출한 명문가였죠. 아버지 메가더가 러일 전쟁 때 전세를 살피기 위해서 조선을 방문합니다. 강대국 장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귀중한 선물을 주죠. 조선의 국보급 향로입니다. 조선의 향로니 얼마나 멋진 예술품이겠어요. 아버지 메가더가 그 향로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요. 미국의 고위 지도자들, 군인들 집에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바베큐 파티하면서 그 향로를 자랑해요. 저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 나라 국보인데 그 나라 황제께서 저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아, 그럼 미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국보를 보니 근사하거든요. 이야, 그거 참 멋진 예술품이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다가 아들에게 잘 간직하라고 가보로 물려줍니다. 그 메가더도 그 향로를 아꼈어요. 그런데 메가더가 전쟁하느라 아시아 주둔 사령관으로 오래 근무를 하느라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향로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향로를 운반을 해가지고
사령관 막사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자랑을 합니다. 같이 싸우는 동료 장군들, 외국 수반들 오면은 이게 조선의 국보고 우리 집안의 가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전자를 물려받아갖고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유엔군 사령관 막사를 기습합니다. 메가더가 급히 피신을 할 때 부관이 실수로 그 귀한 국보의 향로를 태평양에 빠뜨렸어요. 메가더가 열받아가지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태평양 바다를 수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한강에 빠진 주전자를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이건 한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몇십 배 되는 넓디 넓은 태평양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잠수부를 풀 만큼 메가더가 향로 잃어버린 거를 애석하게 생각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야, 이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와 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 놔야 되겠다. 이승만 박사가 정권을 잡자마자 군인, 경찰, 민간인 총동원해갖고 전국을 뒤집니다.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았던 향로, 메가더가 잃어버려서 애석해했던 향로와 비슷한 국보급 작품이 있는지 전국을 찾아봐요. 결국 비슷한 작품 찾아냅니다. 아니 당연하죠. 예술가가 작품을 하나만 만들고 죽진 않았겠죠. 그 비슷한 예술가가 비슷하게 만든 작품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딱 준비해서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일에 메가더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 아프리카 남미에 굶어 죽어간 나라에서 뭐 퉁탕퉁탕 식민지도 겪고 내전도 겪고 아주 대한민국이랑 이해관계가 없는 가난한 약소국에서요 건국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할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약소국 굶어 죽는 나라 거기 대사나 보내든지 누구 특사 보내면 되죠. 대통령이 갈 일이 없습니다. 당시에 메가더는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별 5개. 원래 군인이 일정 연령이 되면 퇴직하셔야 되는데 정년 되시면 군복을 벗어야 되는데요. 메가더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계적인 명장이기 때문에 종신 원수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직함으로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메가더가 다 굶어 죽는 더군다나 분단된 언제 망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워지는데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메가더가 직접 왔습니다. 이유는 40년 친구였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애국자 이승만 늘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메가더에게 권유했던 친구가 조국을 되찾는 그 기쁨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메가더가 직접 김포공항에 내립니다. 이승만 박사가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선물 하나 줘요. 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건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풀어봤더니 야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튀어나왔겠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본인이 잃어버려서 너무나 애석해했던 그 국보급 향로 멋진 예술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메가더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친구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약소국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과정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는 게 제일 좋아요. 식민지 조선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뜨려주는 바람에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됐죠. 자, 대한민국 건국했는데 해방 당시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한의 대략 40배 정도 됐다 그럽니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고요. 국방 분야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북한이 막강했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고
우리 힘으로 공산당을 물리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요. 현실은 우리가 일본을 물리칠 힘도 없었고 우리가 공산당을 막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친구에게 선물을 주면서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 선물에 담긴 이승만의 마음을 40년 친구인 메가더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날 모든 행사를 마치고 비행기 트랙에 오르는 메가더 원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전 세계 주요 외신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그 카메라 앞에서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죠. 이승만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다정한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면 저 메가더는 한국의 수도 서울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쟁이 난 것으로 간구하고 한국의 어떤 지역, 경기도나 강원도가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가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선을 다해 싸워서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메가더가 직접 이런 멘트를 하니까 기자들이 그걸 안 받아 적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948년 8월 15일자 지금도 세계적인 언론이죠. 뉴욕타임즈에 메가더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 멘트를 그대로 적고 나서 기자가 한마디 논평을 붙입니다. 메가더가 오늘 오버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친구 이승만이 40년 고생해서 나라 되찾고 대통령 되니까 너무 기뻐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장군으로서 경망스럽다. 이런 논평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산당이 서울에서 총을 빵 쏘면 워싱턴에서 사람이 으윽 하고 죽겠습니까? 공산당이 서울 쳐들어온 것과 워싱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미군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수도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 방어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싸워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기자가 볼 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경솔하고 경망스럽게 한 것이죠. 그런데 메가더는 오버한 게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고 존 포스터 덜레스 같은 민간 관료, 메가더, 미국 군부 최고 지도자가 즉각 참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78만 명의 그리고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이승만의 40년 친구 메가더가 한국에 왔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지켜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빨치산 투사 가운데 학력이 제일 높았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당시 조선은 90%가량이 문맹입니다.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 10% 남짓인데요. 그 가운데 김일성이 중학교 중퇴 학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굉장히 고학력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을 하죠. 자,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보면요. 중학교 중퇴해서 북한 지도자가 됐다. 이 역사를 염두에 두면 이승만은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세계 명문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입니다. 거기다가 오늘날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무장관 덜레스, 가장 존경하는 장군 메가더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들 가운데 이만한 학벌과 이만한 인맥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조선 팔도 전체를 뒤져도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미국 최고의 지도자들과 오랜 시간 교분을 나눴던 지도자는요. 다른 강대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이승만이라는 독보적인 인물이 더군다나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애국자가 있어서 그분이 건국 대통령이 되셨다는 것,
이 민족에게 내리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이 사진은 중국인 목장을 하고 있는 이승만,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상해로 떠나서 상해에 활동하던 당시 그 삼엄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뚫기 위해서 중국 사람 목장을 하고 중국인으로 위장한 장면입니다. 하와이에서 상해까지 가는 길도 대단히 위태로웠습니다.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이승만에게 30만 달러, 조선 독립운동가에게 내건 현상금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저 불령선인이라 그랬죠. 천황폐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자, 독립투사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이승만에게 붙은 제목은 예수교의 거괴. 뭐 기독교 나라 세운다 이러면서 독립운동하니까요. 예수교의 거대한 괴수, 저 이승만에게 30만 달러 현상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하와이에서 상해까지 가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때 도움을 준 친구가 보수익입니다. 문제는 이 보수익의 직업이 장의사였던 점이죠. 보수익이 어떻게 이승만을 상해까지 밀항을 시켰냐면요. 하와이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하다가 죽으면 그 시신을 관에다가 실어가지고 중국까지 운반을 하겠죠. 보수익이 장의사이기 때문에 시체를 중국에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중국 노동자들의 시체를 실은 배, 시체들 관 틈바구니에 이승만을 숨겨가지고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밀항을 시켜줍니다. 그 이승만이 배를 딱 탔는데 사방이 시체들 틈에, 죽은 사람들 틈에 산 사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뛰어난 문필가, 시인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그때의 풍경과 과매를 읊은 시를 남깁니다. 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의 기간을 민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국 2년 동짓달 16셋 날 하와이에서 남몰래 배를 탔다네. 겹겹의 판자문에 화롯불은 따뜻하니 사면이 철벽이라 칠흑같이 어두웠네. 내일 아침이면 산천도 아득하리니 이 밤엔 세월도 어찌 그리 길다냐. 그 시체들 틈에서 숨어서 갈래니 얼마나 불편하고 무섭기도 하고 힘겨웠겠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불편하고 무섭고 힘겨웠을까요? 그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이 밤엔 세월도 어찌 그리 길다냐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태평양 바다 위를 둥실 떠가니 이 안에 황천객을 누가 알리오. 황천객들 틈에 끼어 있는 이 밀항을 누가 알리오. 뭐 이런 가멸을 읊은 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독립운동가 이승만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이 보시는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입니다. 가난한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부분 남자 총각들이었어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장가를 가야 되는데 하와이에 조선 처녀들이 없습니다. 그 조선에 가서 처녀들을 만나든가 조선 처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가난한 식민지 조선의 청춘 남녀들이 태평양을 건너 갈 수도 없고 건너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결혼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이 하와이 총각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조선에 보내면 처녀들이 그 사진을 보고 신랑을 골라가지고, 혹은 신부들이 사진을 보내면 총각들이 골라가지고 그냥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사진으로 중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조선에서 처녀들이 도착했을 때 하와이 총각들 사이에서 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박사 바지 입고 나가서 신부를 맞이하면
결혼이 행복해진다. 이런 미신이었어요. 그 당시 뭐 사탕수수바 노동자들이 변변히 입을 옷도 제대로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승만을 너무 존경해가지고요. 이승만 박사 바지 빌려 입고 나가서 신부를 탁 만나면 아주 막 둘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이 행복해진다. 뭐 이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이승만 박사 바지를 빌려서라도 장가를 가신 분들은 행복한 축에 속합니다. 평생 돈 모아서 신부 데려오려고 그 이억만리 타국에서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근데 장가도 가지 못하고 신부를 데려오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병 걸려서 하와이에서 죽어간 그런 총각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 가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세운 양로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양로원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양로원에 계시지만 이 박사께서 양로원에 세우실 때는 독신 남자들, 사진 결혼도 못하고 신부 못 데려오고 그냥 세상 떠난 그 총각들을 위한 숙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평생 신부 데려오려고 모았던 돈을요, 이 한국 우리 선조 노동자들이 이승만 박사에게 전부 맡깁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데 이걸 써주십시오. 독립운동 자금으로 자기가 평생 모았던 돈을 이승만 박사에게 기부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죽어가는 한국 총각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수많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종을 함께 맞이했어요. 이승만 박사의 품 안에서 이 돈을 잃었던 나라 되찾는 데 써주십시오.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을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맡기고요. 망명정부의 대통령 품 안에 안겨서 죽어간 이름 없는 애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승만 박사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에 그 남자들 얘기가 나와요. 독립운동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았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도 없는데 외교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참 그 힘겨운 세월을 버틸 때마다 기운이 떨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승만 박사의 품에 안겨서 죽어간 그 이름 없는 애국자들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입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맡기고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내 품에서 죽어간 애국자들이 많은데 이름 없는 조선 노동자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힘을 내서 나라를 되찾아야지. 그렇게 용기를 되찾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과 같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을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고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는요, 메가더 같은 명장, 보수익 같은 장의사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간 사탕수수밭 노동자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승만 같은 영웅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필부들이 함께 위대한 민족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이고 건국의 역사를 이룩한 것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 피를 흘려가며 만들어 놓은 역사를 그저 누리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찾은 대한민국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조국에서 구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